물질 특성 첫 번째 먼저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굵은 소금도 있는데 요즘에 가는 소금 같은 것들을 맛소금 가는 거를 갖다가 딱 놓고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요리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잘 구별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넣어야 돼. 국이니까 어느 정도 간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을 넣었어. 나중에 먹어보면 아이고 달아. 설탕인 거야. 이런 식으로 둘 다 흰색 가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따로 주방에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넣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돼? 찍어 먹어보면 알겠지. 이렇게 몇 알 집어 넣어서 먹어보면 짜! 소금이고 그 다음에 달아? 그 다음에 설탕이 될 거고 이거는 굉장히 느끼하면서 짠맛도 있고 달달한 맛도 하고 감칠맛도 있어. 그건 뭐야? 미원이야. 미원. 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이렇게 물질의 맛을 보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질의 구별 한번 보자. 물질을 구별. 자, 물질을 구별하게 되면 크게 물질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순물질하고 혼합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거야. 순물질, 순수한 물질이냐, 혼합된 물질이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물질 봅시다.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순물질이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 자, 한 종류의 물질이야. 그런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한 종류일 수도 있고 두 종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순물질은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하나냐 아니면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이냐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이렇게 구분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순물질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야. 이 물질이야, 물질. 여기 잘 봐야 돼. 물질을 이뤘는데 한 종류야.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한 종류, 이 물질을 이루는 원소가 한 종류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호돈소 물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 구리, 다이아몬드, 순, 산소기체 같이 금 원소, 구리 원소, 탄소, 순, 산소 원소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결국에는 순물질이라는 거야. 그 다음 한 종류의 물질이야. 그런데 그 한 종류의 물질, 순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화합물, 우리 잘 알고 있는 요거야. 물 같은 경우에 H2O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수소, 산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이라는 거지. 이런 게 뭐야?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염화나트륨 요거 나트륨하고 염소가 서로 나트륨이라는 원소, 염소라는 원소, 염화나트륨 얘도 뭐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화합물이야. 이산화탄소, 탄소와 산소가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 순물질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은 순물질,
혼합물로 나뉘게 되는데 순물질에는 호돈수 물질, 그 다음 화합물로 나눠지게 된다. 자, 호돈수 물질 뭐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리고 여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설명한 내용 여기 있고, 그 다음 물질은 순물질과 또 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있는데, 혼합물은 위에 이제 순물질이 있었잖아. 이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 섞여져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여기에서 정의 내린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혼합물의 특징은 각 성분 물질들이 성분 물질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 성분 물질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즉, 얘가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 있다라고 했어. 이 순물질과 이 순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야. 그러면 이 혼합물은 얘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얘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이다. 사이다는 뭐야? 설탕도 있고, 설탕이라고 하는 순물질과 탄산이라고 하는 순물질이 뭐 거기다 향도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설탕하고 뭐야? 이산화탄소 같이 탄산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사이다는 단맛, 설탕의 단맛도 가지고 있는 거고 탄산이 가진 톡 쏘는 그런 맛도 같이 두 가지 성질을 둘 다 각각 성분 물질의 각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혼합물들의 특징이 될 거고, 이 혼합물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또 나뉘게 돼. 균일 혼합물이 뭐냐라는 거야. 균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얘기를 할 겁니다. 혼합물 전체 성질이 고르다라는 겁니다. 왜?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똑같이 그 각각의 순물질들이 고르게 섞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워. 여기 보면 이 파란색하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파란색, 보라색 따로따로 순물질들이 어떠니? 지금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균이 성분 물질들이 고르게 섞여 있어. 요거를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에 반해서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한쪽에 여기 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들이 위쪽에는 많이 몰려있는 반면에 이 밑에 쪽에는 조금 없지. 자, 이런 식으로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져 있지 않은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식초야, 소금물이야, 탄산음료야,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여기 기체 안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여기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져 있지 않은 혼합물, 흙탕물, 우유, 과일 주스, 그 다음에 암석 등이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막 헷갈려. 자, 뭐가 헷갈리냐면 이게 혼합물인지 균일 혼합물인지 불균일 혼합물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요거 잘 보면 돼. 오랫동안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두게 되면 밑에 가라앉는 성분들이 있을 거라고. 흙탕물이 그렇지. 흙탕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위에 부분은 어때? 맑고 밑에 부분은 어때? 조금 더 탁하게 되어 있지. 우유도 마찬가지야. 그게 왜? 얘는 불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식으로 액체 혼합물 중 조금 오래 놔두면 밑에 가라앉아. 주스 같은 경우에 그래. 위에 부분은 조금 묽어. 이게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다. 자, 암석도 보면은
지금 뭐 볼까? 화강암 어디 있어? 화강암. 이거인 것 같아. 이거인 것 같아. 화강암 이거 아니에요? 화강암 봐봐. 화강암 위로는 지금 결정 그 얘를 뭐라 광물이라고 하지 하나하나 광물이 지금 어때? 여기는 하얀 부분만 있고 여기 검은색 부분이 서로 뭉쳐져 있지.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얘 누구냐 발리암도 그렇고 사암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암석 표본들을 보면 구성하는 광물들이 어때? 균일하지가 않지. 이렇게 암석도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우리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순물질은 포도환소 물질,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은 균일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다. 순물질 봅시다. 포도환소 물질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화합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얘들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 보면 순물질에서 포도환소 물질, 금, 구리, 다이아몬드, 수은, 산소, 기체, 그 다음에 여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들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가 해당이 될 거고 혼합물에서 균일혼합물, 식초, 소금물, 탄산음료, 공기, 스테인레스, 불균일혼합물, 흙탕물, 우유, 과일 주스, 암석 이러한 것들 다 얘들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했습니다. 공기 보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기타 자질구레한 조금씩 있는 그러한 다른 뭐 메테인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도 다 있어. 이렇게 공기 혼합물이고 스테인레스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균일혼합물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것들 있지. 여기는 철하고 크로뮴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 두 개를 서로 섞어 놓은 것을 스테인레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식초는 아세트산하고 물이랑 섞은 거야. 바닷물에는 염화나트륨도 있고 물도 있고 염화마그네슘도 있고 이렇게 그 성분들 설탕물에는 물하고 설탕, 우유에는 물도 있고 칼슘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자 그다음 화강암에는 석영, 장석 이러한 광물들이 섞여져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탄산음료 산의 일종인 탄산이 녹아있는 음료를 말한다. 그래서 사이다, 콜라와 같은 음료가 탄산음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 자, 순물질과 혼합물의 한번 이용을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순물질들을 어떻게 혼합해서 혼합물로 쓰기도 할 거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먼저, 뭐라고? 먼저 순물질을 서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스테인레스 합금이야. 우리 스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스테인레스 합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철하고 크로뮴을 두 개를 이렇게 섞어. 그러면 우리 주방기구에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해. 주방기구 혹은 주방용품들이 물에 항상 닿지. 항상 뭐 조리를 하고 스테인레스 냄비나 숟가락이나 혹은 조리 도구니 항상 물에 닿을 수밖에 없지. 설거지를 해야 될 거니까 어떤 조리를 하고 하면 그래서 녹이 잘 슬지 않아서 조리기구를 만드는데 이용을 하죠. 이게 스테인리스 합금 철이라는 크로뮴이라고 하는 순물질을 서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뗏납이야. 뗏납은 납하고 주석을 섞어서 만든대.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지게 돼. 원래 납보다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니까 어떠니 이런 전기 인두를 가지고 열을 가해주면 이 뗏납 갖다가 전기 인두 대주면 그걸 어떻게 납이 순간적으로 녹아서 액체가 돼서 이 회로를 연결해주는 사용을 하는데 이 뗏납, 납이라는 순물질과 주석이라는 순물질을 서로 섞어서 만들게 된다. 자, 퓨즈 봅시다.
퓨즈도 마찬가지로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들지 얇은 실의 형태로 납과 주석을 섞어서 만든 퓨즈야.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퓨즈 같은 경우는 전류가 과하게 들어올 때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뚝 하고 끊어지지.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왜냐면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하지. 메인보드 고장 나면은 기판이 수십만 원씩 한다고. 우리 핸드폰도 보면 메인보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거기 과하게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기판 다 날아가면 기판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아예 과한 전류가 오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가 녹아서 끊어져. 어느 점이 녹는 점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전류를 차단해서 기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퓨즈가 될 거야. 자,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안입을 얼동이야. 안 오는 물질이야. 그러면 부동액이 뭐냐면 자동차의 엔진을 어떻게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계속 엔진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이 이제 부동액인데 이게 겨울 되면 얼어. 그럼 엔진이 깨져. 엔진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짜리 자동차다라고 하면 엔진이 700, 800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얼어. 냉각수가 얼 수도 있겠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는 어디야? 러시아도 있을 거야. 러시아 보면 뭐 20도, 30도, 40도까지도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액체니까 당연히 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부동액은 물하고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성분을 두 개를 섞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는 점이 굉장히 낮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막 20도, 30도 돼도 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의 냉각수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물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순물질들을 혼합해서 만들게 된다. 자, 그다음 염화칼슘이야. 올 겨울에도 염화칼슘 엄청 뿌려져 있어. 우리 세종시. 너무 뿌려져가지고 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눈만 내리면 그렇게 뿌려졌는데, 자, 눈이 내린 길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얘는 순수한 물보다도 어는 점이 더 한참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도로가 어는 걸 막아주고 얼었던 얼음도 어떻게 돼? 염화칼슘 뿌려주면 녹는 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눈이 어떻게 돼? 녹아서 물의 형태로 바뀌게 돼서 이제 결빙을 없애주니까 어떻게 돼? 조금 더 보행하기 혹은 자동차들 지나가기 쉽게 하는 요 염화칼슘도 순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물질을 서로 혼합하는 경우도 있겠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방 공기 안에는 질소가 대부분이야. 질소가 78%야. 산소가 21%야. 그렇게 대부분이 질소야.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가 많아. 그럴 때 이렇게 공기라고 하는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는 거야. 즉 공기로부터 질소를 분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질소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우리가 냉각제로 이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자, 이 질소를 분리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액체 질소라고 하는 요게 마이너스 근 200도까지도 내려가게 돼. 그러면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 언제 썼냐면 대학에서 식물에서 DNA 뽑을 때 액체 질소를 갖다가 식물에 입혀서 DNA를 뽑는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조직을 갈아야 돼. 그러면 그냥 생자로 되어 있는 살아있는 식물을 갈게 되면 조직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DNA가 잘 안 뽑혀. 그럴 때 요 막자와 막자 사발에 나뭇잎 집어넣고 액체 질소를 갖다가 부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냥 얼어버리거든. 그때 이제 부숴가지고 DNA 뽑는 데 사용을 했었고, 뭐 지금은 이렇게 액체 질소 건 마이너스 200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뭐 정장라든지 이제 난자같이 오랫동안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서 쓰는 경우, 그런 실제 세포들을 얼려줄 때 사용을 할 때도 요 액체 질소 냉각제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공기에 있는 혼합물로부터 질소만 이렇게 분리해서 냉각제로 사용을 한다. 혹은 공기로부터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산소만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의료용 산소로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순물질을 서로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됐니? 네. 자, 그러면서 물질의 특성 봅시다. 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물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 나타내는 성질을 중에서도 양이 이만큼 있든 굉장히 많든 양에 상관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물질의 특성. 겉보기 성질이야. 겉보기 성질은 우리 광물할 때 배웠었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성질. 그러니까 눈으로 봤었을 때 색깔이라든지 혹은 찍어 먹었었을 때 맛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굳기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냐 그다음에 결정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육면체냐 뭐 둥그러스름하게 생겼느냐 구우로 생겼느냐 이러한 것들 겉보기의 성질이 대표적인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도 오늘 배우게 될 내용 밀도 용해도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 그 다음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이러한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 되겠다라는 거야. 고유한 값이야. 고유한 성질. 그러면 이물질하고 이물질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당연히 겉으로 보여지는 겉보기의 성질도 다를 거고 아까 뭐니? 소금하고 뭘 얘기를 해서 설탕 얘기를 했었을 때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짠맛이 나고 얘는 단맛이 난다고. 왜? 그 짠맛 이러한 맛은 뭐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의 특성은 뭐야? 고유한 성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단맛, 하나는 짠맛을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이번 단원에서 차곡차곡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질마다 갖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어디에 이용할 거냐면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봐봐. 여기에 액체가 있어. 이게 에탄올인지 물인지 유관으로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얘네를 끓여봐. 그러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 그치?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어. 자, 끓는 점만 측정을 해서 얘가 물인지 에탄올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 끓는 점 여기 나와 있네.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을 구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찍어 먹어볼 수는 없잖아. 이 물체 뭐야? 여기 하얀 물체 있어. 액체 있어. 이거 뭔지 확인해봐. 찍어 먹어볼 수는 없잖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고유한 성질인 물질의 특성이라 이용을 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를 했어. 물하고 여기에 에탄올, 알코올이 같이 섞여져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알코올만 서로 분리를 하고 싶어. 혹은 물로 분리를 하고 싶어. 그럼 섞여 있잖아. 끓여. 뭐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서 올라오게 될 거야. 그거 모으면 여기는 에탄올만 모이게 된다고. 물은 나중에 끓어오르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야.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이만큼 갖다 놓으면 질량 작을 거고 이만큼 갖다 놓으면 질량이 커질 거라고. 솜사탕 이만큼 잔뜩 갖다 놔. 뭐야 이거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 질량 같은 경우에 양이 많으면 질량이 커질 거고. 자, 부피도 마찬가지야. 길이와 같이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는 성질은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의 질량, 물질의 부피, 길이 같은 경우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체크해 봅시다.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해? 물질.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해? 혼합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 식초는 두 가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혼합물이 될 겁니다. 흙탕물은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지 않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겉보기 성질,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 그치? 라면 2개 끓이면 라면 하나 500ml 물 넣고 끓이면 100도에서 끓어. 난 2개 먹어 선생님은. 1리터 넣고서 끓인다고 해봐. 그러면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끓는 점이 110도로 높아지지 않는다. 똑같이 100도야. 즉 관계없이 일정해. 이게 뭐야? 물질의 특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물질의 특성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밀도야. 밀도 들어본 적 있니? 밀도가 뭐야?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올라가고. 그렇지? 자, 그 열의 이동일 때 뭐 배웠니? 대류 때 뭐라고 했어? 이 공기가 따뜻해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고,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둔해지니까 부피는 작아져. 부피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다라고 했지. 기억나? 그거 갖다가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할 거야. 밀도가 정확하게 어떠한 개념인지를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밀도를 얘기를 하려면 먼저 부피하고 질량 얘기를 해야 돼. 질량. 그래서 먼저 부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물질의 부피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모든 물질들이 상태에 상관없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부피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혹은 밀리리터, 리터 등 이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체의 부피를 측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경우 부피 구하는 방법 쉽지. 여기 가로, 세로하고 높이 곱하면 이 직육면체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 각 변의 길이를 측정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원기둥 같은 경우에 뭐냐? 민넓이가 뭐야? 파이R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높이 곱해주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고, 구부피 같은 경우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 같은 경우에는 각 변의 길이를 측정해서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 그치? 고등 수학을 하니까 이거 다 배운 내용이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양이 규칙적이야. 근데 불규칙해. 자, 이런 돌이야. 이 돌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여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길이를 각각 측정을 할 수가 없지.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불규칙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를 액체 속에 집어넣게 될 거야. 그러면 늘어난 액체 양이 증가한 액체의 부피가 결국에는 이러한 고체의 부피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는 고체를 넣은 후 액체의 부피, 처음 액체의 부피를 빼주면 고체의 부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체도 가벼운 애가 있어서 물 위에 뜨는 애들 있을 거고 무거워서 가라앉는 애도 있을 거라고. 일단 물에 가라앉는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스 실린더에다 물을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20ml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측정하고자 하는 돌을 실에 매달아. 그 다음에 여기 물에다가 잠기게끔 집어넣게 되면 이 돌의 부피만큼 물의 부피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서 봤더니 어라 32ml입니다 라고 하면 처음 20리터에서 나중 돌이 들어갔었을 때 32야. 그러면 나중 액체의 부피에서 처음 액체의 부피 빼주면 32에서 20 빼주면 12ml가 뭐야? 돌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될 거고, 자 코르크마개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피 측정이 안 될 거잖아. 가라앉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는 철사 같은 걸로 눌러줄 거야. 그렇게 돼서 두꺼운 철사로 하면 철사의 부피만큼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가장 가는 그런 철사로 눌러서 물에 잠기게 한 다음에 증가한 물의 부피를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를 부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액체 부피 측정은 쉽지. 액체니까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눈금 실린더에다가 집어넣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겠고, 아주 미세한 양, 아주 작은 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닥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눈금 실린더가 있으면 너무 작은 양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돼? 피펫이나 스포이드 등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눈금 실린더 사용하는 방법 봅시다. 자, 눈금 실린더는 절대 들어서 확인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걸 손으로 들은 상태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이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평평한 바닥에 넣어야 돼. 울퉁불퉁한 바닥에 넣어도 안 돼.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항상 평평한 바닥에 놓고서 눈금 실린더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 부피를 측정하려는 액체를 눈금 실린더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이 액체 표면과 우리가 수평이 되는 눈높이까지 눈금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액체의 수평이야. 이거를 선생님이 쳐다보게 되면 이렇게 눈높이를 수직으로 같은 수평으로 맞춰주고 읽어야 돼. 이걸 위에서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이렇게 읽혀진다. 좀 과장돼서 하면 눈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어때? 여기 눈금이 위로 익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밑에서 쳐다보게 되면 당연히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돼? 이렇게 낮춰서가 됐든 높여서가 됐든 같은 위치로 수평으로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야. 알겠니? 여기 눈 나와 있네. 높여서 쳐다보고 밑에서 안 돼. 항상 같은 위치에 놓고서 눈금을 읽고, 만약에 이 눈금 중간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 최소 눈금을 어떻게 돼? 봐봐. 여기가 30, 31, 32 했는데 눈금이 어떠한 액체의 눈금이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를 32, 33을 어떻게 돼? 다시 열등분을 해가지고 뭐 32.3, 32.4 뭐 그런 식으로 읽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이 이렇게 끝에 부분 눈금 실린더 벽 쪽에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 그렇게 되면 어디를 읽어야 돼? 여기를 읽어야 돼? 아니면 위를 읽어야 돼? 아니면 위와 가운데 중간점을 읽어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2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여기 3번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다음 수은 같은 경우 수은아 네. 수은을 집어넣게 되면 위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돼. 네. 그럴 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읽어야 될까? 여기 그 B잖아. 그럼 밑에를 읽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를 읽어야 돼. 1번, 2번, 3번. 어디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장 위에 부분인 1번을 읽는 것.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물과 같이 액면이 아래로 목한 액체는 눈의 높이를 어디? 여기 밑에 여기 3번에 맞춰서 눈금을 읽어야 되겠고 수은과 같이 액면이 위로 올라온 볼록한 액체는 눈의 높이를 액면의 가장 위쪽인 여기 1번에다가 맞춰놓고서 눈금을 읽으면 돼. 자, 뭐야 선생님 그럼 이만큼이 비는데요? 여기 비는데요? 그치? 여기도 이만큼이 더 많은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읽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이제 액체의 부피에 측정하는 방법이 될 거고 이렇게 메스 실린더에 들어가는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용하면 돼? 스포이드보다 더 작다 하면 파이펫 같은 거 이용을 하면 될 거야. 자, 물에 넣어서 부피를 측정할 수 없는 거. 소금, 설탕과 같이 물에 잘 녹는 고체 같은 경우는 물에 넣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이런 경우에는 석유나 에탄올 등에 넣어서 안 녹는 물질에 녹지 않는 물질에다가 넣고서 부피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염화나트륨 말고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 그냥 순수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물에 넣게 되면 반응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한 좁쌀 크기 정도만 넣어도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르는데 그거를 한 손가락 2마리 정도만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폭발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런 애들은 아예 이렇게 물에 넣어서 부피를 측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의 부피. 자, 기체는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는 뷰테인 가스라고 하면 담겨져 있는 용기가 그 기체의 부피가 될 거야. 그런데 이게 꽉 차져 있으면 이 용기의 용량이 뭐 1리터는 아니고 뷰테인가스는 좀 작지 한 500ml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용을 했어. 사용을 하면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런 경우에 기체에 담긴 용기의 부피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조 속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 기체를 뿜어내면 이만큼 밀어내겠지 물을. 그러면 여기 이만큼의 공간 기체를 모아서 밀려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이제 뭐야? 물질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액체가 됐든 고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이렇게 부피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부피라는 건 뭐다? 공간의 크기,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질량 얘기를 할 거야. 이 부피와 질량을 알아야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질량 얘기는 1학년 때 중력 얘기를 했었을 때. 우주에서 그렇지. 자, 우리 지구에서 60kg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 네. 이게 달에 가서 측정을 하면 얼마? 4분의 3. 아니지. 똑같이 60kg이야. 아, 왜?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해. 어디에서 측정을 하든 질량값은 일정해. 다만 무게값이 달라진다라고 했지. 이제 오래돼서 까먹은 거야. 무게는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 큰 곳에서는 무게는 커지게 될 거야. 같은 질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구보다는 달의 크기가 좀 작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작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력상수 9.8 뭐 10 곱해준다고 하면 6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지구에서의 무게는 10 곱해주면 되니까 600N이 될 거고 달에서는
중력이 좀 작으니까 그거의 6분의 1은 100N이다라고 했었던 걸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지금 1학년 말고 예전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지, 그 중력 파트. 그랬을 때 뭐라고 해서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에 가서 측정을 해도 질량은 똑같다라고 했었어. 자, 이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밀리그램 혹은 그램, 킬로그램 등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질량은 이런 식으로 위접시 저울이나 전자저울 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자, 위접시 저울 사용법 봅시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위접시 저울을 마찬가지로 얘도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평평한 곳에다 놓고 0점 조설 나사를 돌려서 어때? 수평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수평이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양쪽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정확한 측정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0점 조설 나사를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쪽으로 하면 이게 살짝 올라가겠지. 우리 시소 타면은 수은이 나랑 같은 시소 타면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무거우니까 뒤쪽으로 오겠지. 선생님 쪽으로 기우겠지. 그럼 어떻게 돼? 시소 보면 보통 4명이 탈 수 있지. 둘 타면 선생님이 앞칸으로 좀 이동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0점 조설 나사 이용해서 어떻게 되니? 얘 뭐를 맞춰? 수평을 맞추게 된다. 그 다음 왼쪽 접시에다가 물질을 올려놔. 자, 측정하고자 하는 여기 나무토막 6면체, 직육면체 나무토막 올려놓고서 오른쪽 접시에는 핀셋 이용해서 분동을 올려놓는데, 분동이 뭐야? 추야, 추 얘기하는 거야. 분동을 올려놓았을 때 무거운 분동부터 올려서 대충 수평을 맞추게 되는 거야. 조그만 것부터 올리면 안 돼. 조그만 거 수십 개를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당량 얘랑 수평이 되게끔 큰 거부터 올려놓고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 그 순서 기억을 해둬. 그래서 봤어. 자, 그래서 맞추고 해서 뭘 이렇게 수평까지 맞추게 되면 오른쪽 접시에 있는 이런 분동들의 질량을 모두 합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되겠다. 자, 분동이 보니까 이렇게 총 5개가 들어갔어. 처음에 50g 넣고 그 다음 10g, 2g, 500mg, 200mg 다 합치니까 62.7g이야. 자, 만약에 이거를 가벼운 거부터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10g짜리 몇 개 집어넣어야 돼? 5개나 집어넣어야 돼. 그래 놓고서 또 어떻게 되니? 2g짜리도 넣어야 되고 얘를 여러 개 집어넣어야 되니까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넣어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윗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윗접시 저울이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겠고,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쉬워. 거름종이를 저울 위에 놓고, 거름종이 이제 오염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런 물체 같은 경우는 질량 측정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어 가루로 되어 있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루가 어때?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름종이 같은 것들 올려놓고, 아니면 거름종이 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 여기에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패트리 접시를 놓거나, 아니면 계량을 하는데 휴대용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틀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올려놓아도 되고, 거름종이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버려도 될 거니까, 그치? 이걸 다시 또 닦아서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거름종이를 많이 이용을 해. 거름종이 유산지를 이용을 하거나, 거름종이를 저울 위에 놓고서 0점 조절 버튼을 눌러서 0점 맞춰 놔야겠지. 왜냐면 뭔가 거름종이를 올려놓게 되면 그만큼의 질량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0점 조절 버튼 눌러서 0점부터 맞추게 되고, 거기다가 물질을 올려놓으면 손쉽게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 관찰만 하면 질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전자저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야. 무게. 질량하고 무게는 다르지. 그치? 질량에다가 9.8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그 상수를 곱해줘야만 무게가 나오는 건데, 이 전자저울은 그 무게하고 질량의 값이 같도록 조정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너 몸무게가 몇 킬로야? 너 몸무게가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나의 질량에다 뭐 곱해야 돼? 중력가속도 그 상수 곱해줘야 되잖아. 9.8. 그러면 사람의 무게는 자 120 뉴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선생님은 40몇 년이 됐는데 앞으로 뭐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몸무게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140 뉴턴입니다라고 못 볼 거라고. 그냥 다 그냥 킬로그램으로 보통 규격화된 그 질량을, 아니 무게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같이 쓴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자, 이렇게 전자적을 이용하면 질량 무게를 측정하는 애지만 같도록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량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피도 측정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질량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 요거 얘기해 주려고 지금 부피 얘기도 했고 질량 얘기를 했어.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밀도라고 하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 듬성듬성 있느냐, 이제 그걸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해놓은 부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위 부피당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질량이니까 그람, 부피는 밀리리터라고 해서 밀도의 단위는 그람 퍼 밀리리터 혹은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를 아까 부피에 단위 리터도 있었고 밀리리터도 있었고 뭐 있었니?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도 있었지. 맞아? 그걸 갖다가 쓰니까 똑같이 부피의 질량을 밀리리터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세제곱 센티미터로 쓸 수도 있다. 질량은 뭐 그람이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밀도의 단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냐면 질량이 같을 때는 밀도가 작은 물질일수록 부피가 크고, 자, 얘가 일정하대. 질량이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하면 밀도하고 부피는, 밀도가 작다라고 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얘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얘는 커지겠지. 맞아? 그 다음에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밀도가 커지면 반비례니까 부피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질량이 일정하다, 밀도와 부피는 서로 어떻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자, 뒤로 가서 83쪽 가봅시다. 83쪽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구리와 알루미늄의 밀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밀도 차이가 있는지. 자, 크기가 다른 알루미늄과 구리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 후 밀도를 구해서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뭐냐면 크기가 다른 구리 조각이야. 그러니까 구리 조각이 있으면 하나는 이만큼, 하나는 이만큼. 알루미늄 조각이 있으면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고, 이렇게 각각 크고 작은 같은 구리 조각인데 크기가 다른, 알루미늄 조각인데 크기가 다른 각각 두 개씩을 준비를 해서 각각의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메스 실린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실 매달아서 어떻게 돼? 질량도 한번 측정을 해보자. 부피도 한번 측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량과 부피를 표에 정리를 해볼 거야. 자, 큰 알루미늄 조각은 질량이 27, 부피가 10 밀리리터였대. 질량은 g이고 부피는 밀리리터. 이제 단위는 생략할게. 27, 10이었어. 작은 알루미늄은 질량이 5.4, 부피가 2였어.
그래서 밀도를 측정해 봤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분의 질량 하니까 뭐야? 큰 알루미늄 조각의 밀도는 2.7g/ml가 나왔어. 작은 알루미늄 조각도 2분의 5.4 해서 2.7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구리 조각 봅시다. 큰 구리 조각의 질량이 89.6이야. 부피는 10. 작은 구리 조각 17.9의 질량, 부피 2.0이야. 각각의 밀도, 부피분의 질량 했더니 큰 구리 조각 8.96, 작은 구리 조각 8.96. 자, 큰 알루미늄 조각이든 작은 알루미늄 조각이든 밀도는 2.7로 서로 같았어. 큰 구리 조각이든 작은 구리 조각이든 8.96으로 밀도는 서로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양이 적던 많던, 양이 많던 적던 같은 물질의 밀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 해석 및 정리 한번 봅시다. 금속의 크기가 다르면 부피와 질량이 달라져. 그치? 얘는 이만큼이니까 부피가 질량이 커. 얘는 요만하니까 부피와 질량이 작아. 그렇지만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뭐와? 알루미늄끼리, 구리끼리는 즉 같은 종류의 물질의 밀도는 질량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네. 알루미늄 조각과 구리 조각은 크기가 같아도 질량이 달라서 밀도가 서로 달라. 그치? 자, 봐봐. 이만큼 똑같은 크기. 알루미늄 조각도 요만큼, 구리 조각도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서로 두 개 알루미늄과 구리의 크기를 똑같이 크기가 같다라고 재단을 해놓은 거 보면 질량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서로 다르다. 크기는 같지만 어때? 각각 물질이 특성이 밀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어때? 알루미늄과 구리 조각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모르겠어. 광택이 있는 어떤 금속 재료가 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때? 그 재료 이만큼 금덩이야. 금덩이 같아. 앞만 봐도 금덩이 같아. 이게 금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금덩이 같아. 그러면 얘 뭘 구하면 돼? 밀도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질량을 재서 부피를 재서 밀도를 계산해 놓고 실제 금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실제 금이라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실제 금의 밀도하고 내가 여기서 주순 금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지. 밀도가 달라. 그럼 뭐야? 얘 가짜 금이라는 얘기야. 진짜 금이 아니라. 됐어? 그런 식으로 밀도를 통해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밀도가 서로 같은 물질도 있어요? 없지. 아, 없지. 같은 물질일 경우에만 밀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물질이 다르다, 밀도는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주제 다른 탐구 한번 봅시다. 부피가 다른 물과 에탄올의 질량을 측정한 후 밀도를 구하여 밀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한다. 이번에는 액체를 가지고 할 거야. 에탄올하고 물을 할 건데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물을 10리터 집어넣고 20리터 집어넣고 질량을 측정해.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에탄올도 10ml, 20ml 집어넣고 질량을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분의 질량 둘 다 밀도가 1이었습니다. 1g/ml가 됐어. 에탄올의 경우에는 보니까 부피분의 질량 0.79, 에탄올도 양이 조금 많더라도 질량이 좀 크더라도 똑같이 0.79. 자, 물의 밀도는 1g
g/ml였습니다. 에탄올의 밀도는 0.79g/ml야. 자, 양이 2배야. 2배 차이가 나는데도 밀도는 물은 같아. 에탄올도 2배 차이지만 질량이 밀도는 서로 같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같은 물질이라고 하면 밀도는 일정하다. 같은 부피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밀도가 1이고 얘는 0.79야. 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같은 10ml라 하더라도 물과 에탄올은 밀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액체를 가지고 혹은 고체를 가지고 밀도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물질의 특성인 밀도의 성질. 이때 문제 풀어볼까? 자, 위에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네. 고체는 물에 녹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야 부피를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 누가 더 크니? 구리가 8.96이니까 더 큰 거 맞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서 구한다? 맞아? 부피분의 질량이 뭐라고 했어? 밀도라고 했으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맞네? 부피가 일정할 때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질량이 크다? 네. 부피가 일정할 때. 보자. 부피가 이렇게 둘 다 10으로 갔대. 그러면 질량이 누가 더 크니? 구리가 더 크네. 89.6이잖아. 네.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질량이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질량이 일정할 때래.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이 일정하면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부피가 크다? 아니요.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은 자, 이게 밀도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야. 이게 일정해. 그러면 밀도가 큰 애가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밀도가 크면 부피는 서로 반비례니까 작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누가 밀도가 더 크다라고 했어 아까? 구리가 더 크다며. 네. 구리가 더 크면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져야겠지. 구리가 알루미늄보다 부피가 더 작아져야 된다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부피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야. 네. 됐어? 자, 몇 가지 물질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것을 고르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부피분의 질량이 뭐라고 했어? 밀도라고 했지? 네. 자, 1 g/세제곱 센티미터야. 그치? 여기 그냥 다 쓰려면 힘드니까 여기 단위는 뺄게.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 얘는 얼마? 2, 얘는 2, 얘는 0.5가 되겠네. 그러면 이게 뭐니? 밀도야. 밀도가 같은 2, 2인 B, C가 서로 같은 물질이 되겠다. 탐구 통해서 보니까 밀도는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밀도가 크면 반비례 관계인 부피는 작아지게 될 거고, 밀도가 작으면 부피는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밀도의 특징 봅시다.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런 물질이라고 하면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게 될 거야. 이런 애는 얘보다는 부피는 작고 질량도 작겠지. 그치? 그렇지만 어떤 물질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든 양이 적던 이 밀도는 어떻다? 같은 물질이라고 하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금방 얘기했었던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면 밀도도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밀도값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금 얘기했지. 그게 아르키메데스가 그거야. 아르키메데스 알지? 그리고 입체도형 그거밖에 모르는.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을 만들었어. 순금 1kg 가지고 질량 순금에 1kg을 대장장이한테 줘가지고 왕관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 왔어.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 쓰고 보니까 어디서 들리는 소문으로 내가 순금 1kg을 줬는데 대장장이가 0.9kg만 사용하고 나머지 0.1kg은 대장장이가 뭐 자기가 몰래 빼돌렸다라는 소문을 들린 거야. 근데 대장장이한테 야 너 0.1kg 빼냈다며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하겠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1kg을 다 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때? 소문이 자꾸 나니까 왕관이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이거 순금 1kg 들어갔는지 확인해봐. 시간 다음 주까지 줄 테니까 확인해봐 라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때 그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지 않니? 고대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하다가 기한은 다 다가오고 큰일 났네. 왕이 시켰으니까 명령이니까. 그러다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어느 날 거기도 이제 목욕을 하러 갔지. 목욕하러 가면 어떡하니? 탕이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들어갔지. 들어가서 뭐해? 뜨거운 물에 몸 담가서 목욕해가면서 피로를 하려고 딱 들어가서 청산하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몸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더래. 가득 차 있는 욕조에 들어가니까 물이 넘쳤을 거잖아. 그때 그걸 보더니 유레카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레카 하면서 뻘거벗고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었지. 그때 뭐야? 그 부피만큼 물이 자기 아르키메데스가 자기의 부피만큼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 걸 보고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실제 순금 1kg을 갖다 놓고 무게와 부피를 측정을 하고 만들어진 여기 왕관 가지고 무게와 부피를 서로 비교를 해봤지. 그랬더니 다르다라는 거지. 질량은 서로 1kg으로 같았는데 부피가 달랐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다른 거를 섞었다라는 거를 밝혀내게 됐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요 밀도, 부피와 질량 간의 관계를 알아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지. 자, 이런 식으로 밀도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야. 자, 밀도가 물질마다 다 달라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탐구 더하기 봅시다. 이게 뭐니? 돌의 밀도 측정이니? 자, 전자저울로 돌의 질량을 측정한 후 맞아? 돌이야? 네. 전자저울로 돌의 질량을 측정하고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돌을 넣어서 증가하는 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부피 하면 돌의 밀도를 구했어. 자, 돌의 부피가 이제 나중에 늘어난 물의 부피, 처음 부피 했더니 4ml의 돌의 부피가 나왔어. 그 다음 돌의 질량을 구했더니 돌의 질량 어디니? 12g이었어. 그러면 얘 부피 구하려면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돌의 부피 얼마였니 아까? 24에서 20배니까 4ml지. 4ml의 질량 C2이 그러니까 얼마니? 3g/ml라고 하는 돌의 밀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자, 질량값하고 뭘 줘? 밀도값을 주고 뭘 구하라? 밀도를 구하라. 혹은 밀도값
하고 질량값을 주고 뭘 구하라? 부피를 구해라. 혹은 부피값과 질량값을 주고 뭘 구해? 질량값과 여기 세 개 질량, 그 다음 부피, 밀도 하나 빼놓고 나머지 뭐 질량을 구해라, 부피를 구해라, 밀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간단하지.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부피와 질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봤었을 때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뭐니? 결국에는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부피분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뭐야? 부피분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물질의 결국에는 밀도를 나타내?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 밀도가 크다. 기울기가 작다? 밀도가 작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다른 A, B가 있으면 기울기가 큰 A의 밀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질량과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 A, B 있으면 누가 밀도가 커? A가 밀도가 크다라는 거. 알겠니? 혹은 이렇게 나타나고 옆에 아까 불이나 알루미늄처럼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지. 아까 저기 우리 탐구에서 나온 것처럼 제시를 해주면 누가 밀도가 컸니? 불이가 밀도가 더 컸다라고 하면 A가 불일까요? B가 불일까요? 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뭐야? A가 불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왜?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뭐와? 질량과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나타낸다? 밀도를 나타내게 된다. 자, 여기 보자. 금방 똑같은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번에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그래프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여기 봐봐. 밀도와 질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여기 보면 부피가 일정하대. 이 부피값이 이렇게 일정할 때 밀도하고 질량은 서로 어떠니?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겠지. 얘는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고.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자, 이런 식으로 부피가 일정할 때 밀도는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은 밀도에 서로 비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야. 부피가 일정할 때. 자, 이번에는 질량이 일정할 때 봅시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데 얘가 일정해. 그러면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반비례니까 부피는 작아질 거야. 자, 밀도가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질량이 일정할 때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관계도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음 장에 뭐가 있냐면 밀도의 비교 봅시다. 스타이로폼하고 쇠공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부피가 같은 스타이로폼 공과 쇠공을 이렇게 같은 크기 여기 조금 더 큰 스타이로폼 쇠공을 물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야. 그런데 크기가 작든 크든 스타이로폼은 물 위에 뜰 거야. 쇠공은 작든 크든 다 물에 가라앉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혹은 질량이 같대. 질량이 같은 스타이로폼 10g과 그 다음 쇠공도 10g이야. 그러면 스타이로폼은 물 위에 이렇게 뜨는데 얘는 물에 가라앉는데. 왜 그래? 밀도가 더 커서 쇠공이 가라앉는 거 아니야? 자,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아. 즉 스타이로폼은 밀도가 작아. 쇠공은 밀도가 크다라는 거야.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기 때문에 스타이로폼의 크기가 됐든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누가 밀도가 커? 쇠공이 크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다 하더라도 크기가 차이가 나더라도 뭐야? 쇠공은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작은 스타일폼은 위로 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대.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이전에 배워왔어. 그래서 우리가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얘는 압력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온도만 표시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밀도를 나타낼 때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만 표시를 하게 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나 압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부피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온도뿐만 아니라 기압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기압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 거의 안 받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온도만 표시를 해주고 얘네는 기체를 표현을 할 때는 뭐까지? 기압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고 25도씨 1기압일 때 금의 밀도 19.3, 구리 8.96, 알루미늄 2.7. 자, 그 다음 에탄올 0.79, 물은 1이야. 물의 밀도 하나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 아세트산 1.04, 산소는 밀도가 0.00128, 질소 0.00112, 이산화탄소 0.00117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대부분 금속 물질 같은 경우 고체의 밀도는 금속 물질의 경우에는 물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가라앉는다고. 근데 스타일폼은 더 작아.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혼합물의 밀도 변화. 자,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해봐. 그냥 맹물을 바가지에 넣고서 잔뜩 넣어놓고 계란을 넣어봐. 싱싱한 계란. 오래된 계란 말고. 싱싱한 계란을 넣게 되면 가라앉는다고. 여기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어.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가 올라가겠지? 한 숟가락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안 떠. 두 숟가락 넣어. 두 숟가락 넣어서 녹어. 그러면 이렇게 물의 농도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두 숟가락 넣으면 점점 물의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 그러면 가라앉았던 계란이 조금 더 올라가게 돼. 거기다가 소금을 더 한 숟가락 넣으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게 된다. 밀도가 커지니까 달걀이 점차 위로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혼합물의 밀도. 지금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게 혼합물이지. 이 혼합물의 밀도는 다 달라. 소금 한 숟가락 집어넣었을 때, 두 숟가락 집어넣었을 때, 세 숟가락 집어넣었을 때 다 밀도는 다르게 된다라는 거. 왜?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숟가락 집어넣은 것보다 세 숟가락에 소금을 집어넣었을 때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자, 이거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밀도와 우리 생활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금방 계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얘기 하나 해주고. 싱싱한 계란과 오래된 계란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계란 후라이를 하다 보면 이제 너희 집도 이제 식구가 많다 보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두 개 해서는 다 다섯 식구가 다 먹을 수가 없지. 그럼 계란 후라이 할 때 한 5개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1인당 하나씩만 먹는다고. 그러면 프라이팬에다가 하나씩 다 붙이진 않을 거라고. 5개 한 번에 톡 깨가지고 같이 할 거잖아.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 계란이 오래된 거가 있으면 계란이 노른자 팍 터진다고. 그러면 원래 4개 딱 넣고 5개째 딱 터뜨렸는데 그게 터지면 잘못해서 기존 거랑 섞이면 다 버릴 수도 있겠지. 상한 계란이라고 하면. 그럼 뭐 외관상으로는 이게 신선한 계란인지 오래된 계란인지 요즘엔 알 수 있지. 바깥에 이제 난각에다가 번호를 다 적어놓고 생산 일자를 적어놓으니까 그런 건 가능한데 시골의 할아버지가
농장을 하셔. 양계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정란 키워서 막 방사해서 키우는 좋은 유정란 수은이 주겠다고 할아버지가 채곡채곡 모아놨다가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그거는 생산 일자가 안 적혀 있고 그다음에 야산에 이렇게 막 털어놓고 하게 되면 이 닭들이 숨겨가지고 알을 낳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못 찾다가 나중에 이게 딱 했어. 이게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몰라. 그럴 때 간단하게 이렇게 소금물에다 집어넣으면 알 수 있다. 신선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가라앉아. 오래된 계란은 이 계란의 미세한 구멍 사이로 뭐가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 그리고 안에가 여기가 숨구멍이 이렇게 일부가 있는데 여기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면 돼. 네. 증발이 일어나 미세하게. 오래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여기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떠.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일수록 이렇게 같은 소금물에 집어넣었을 때 어때? 위로 뜨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벽시를 좋은 벽시와 쭉정이 나쁜 벽시를 구별할 때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벽시가 뜨는 애들이 있어. 걔는 떠가지고 버리게 되고 밑에 가라앉은 벽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해. 이게 이제 밀도와 이제 우리 생활에 이용을 하는 건데, 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 놀이동산 가니까 있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들고 실 하나 매달려서 위에 핑크퐁 무슨 상어 막 그런 거 막 하지. 그게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 헬륨 들어 있다고. 우리 파티할 때 그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인 게 아니라 헬륨가스 집어넣으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뜬다고. 이걸 호흡하고 불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잠수함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잠수함 안에 물탱크에다가 바닷물을 채워. 그렇게 되면 밀도가 커지니까 잠수함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 다시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 물 버리고 공기 채워주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 다음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잠수해봐서 알겠지만 밑에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프리다이빙을 한다라고 해서 바닥까지 들어가기 힘들어. 2m 들어가기도 힘들어. 그럴 때 어때? 여기 허리 납주머니 같은 것들을 차게 차서 어떻게 밀도를 크게 해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서핑 해봤니? 보면 커다란 그 널빤지 같은 거 해놓고 그렇게 타고 가서 파도 타기 하잖아. 그 파도 타기 할 때 밀도가 작은 서프보드를 이용을 해야지 물 위를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겠지. 그게 만약에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가라앉겠지. 응? 이런 것들이 우리 밀도와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고, 이걸 이용을 하면 액체를 가지고서도 서로 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면 액체 탑을 만들 수가 있어. 자, 밀도는 서로 다르고 섞이지 않는 액체를 유리컵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층을 이루게 될 수 있다. 혹은 색깔이 같으면 여기다가 색소를 집어넣어. 각각 글리세린에, 그 다음에 물엿에 물과 식용유에 색소를 섞어가지고 살살살살 집어넣게 되면 얘네가 층을 물탑을 만들 수가, 액체탑을 만들 수가 있어. 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바둑알이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물엿, 젤리, 글리세린, 포도알, 물, 플라스틱 조각, 식용유, 콜크마개 이런 순으로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밑에 있는 애가 뭐가? 밀도가 크고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작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도시가스는 LNG야. LNG고 액화천연가스 LNG고, 시골 같은데 외에 그 회색으로 되어 있어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건 LPG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액화 석유가스야.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인데 이 LNG 같은 경우 우리 도시가스라고 하는 부분은 공기보다 가벼워.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옥에다 놓고 쓰는 그런 이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을 가져.
그러니까 도시에 사용하는 도시가스 감지기는 위에 붙어 있어. 네. 왜?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서 혹시라도 그게 새서 위쪽에 감지기가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공기보다 무거워서 그게 감지기가 보고서 띵띵띵 울리게 될 거고 시골에서 쓰고 있는 LNG가 혹시 셀 수도 있으니까 감지기는 어디에? 바닥에 놓고 설치를 해놔야 돼. 만약에 시골이야. LNG를 쓰고 있는데 감지기를 위에다 달아놔. 그럼 우린 죽는 거야. 자다가 죽는 거라. 가스가 샜는데도 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 위 아래다 다 설치하는 데도 있어요? 위 아래에 설치할 필요는 없지.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될 거니까. 자,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바닥에다 설치를 한다라면 세면 가스레인지에서 옆에 미세하게 구멍이 나서 그 선에서 가스가 안에서 새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갈 거라고. 바닥에 설치하면 어떻게 돼? 위에부터 차곡차곡 되다가 밑에까지 차게 되겠지. 뭐 그게 그것 때문에 뭐 중독을 일으키는가? 뭐 그런 거보다도 그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르고서 불꽃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행위들을 하면 어떻게 돼? 가스 가득 차 있는데 불꽃 당기면 어떻게 돼? 다 폭발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LPG 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감지기가 밑에 있어야 돼.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도시 같은 우리 LNG 즉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데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기체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에 감지기가 천장에 달려 있지. 그거 생각을 하면 돼. 이거야 뭐야? 밀도차에 의해서 이러한 우리 안전과 관련된 것들도 밀도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체크해 볼까? 자,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부피라고 하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을 뭐라고 해? 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밀도라고 합니다. 물질마다 서로 다르므로 물질의 그렇지 이렇게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라는 거 하고 문제 간단하게 몇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